바람이 차가운 겨울 새벽, 경복궁의 기와지붕 위로 희끄무레한 서리가 내려앉으면 궁궐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린 채 깊은 침묵에 잠긴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조차 숨을 죽이는 이 시간, 겹겹이 쌓인 담장 너머 근정전의 위험은 서리빨처럼 날카롭지만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온기는 아직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을 터이다. 우리는 흔히 붉은 단청과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궁궐을 거닐며 왕의 위엄을 상상하곤 한다. 어머나, 저기서 왕이 정사를 돌보셨겠구나 하며 감탄하지만 정작 그 거대한 구중궁궐 어디를 둘러봐도 뒷간이라는 팻말 하나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이는 드물다. 7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왕조, 그 수많은 왕과 왕비,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다니던 신하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은밀하고도 절박한 자연의 부름을 해결했을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워진 틈새, 역사책이 차마 기록하지 못한 냄새와 온기의 기억에서 시작된다. 왕이라 하여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이라 할지라도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 앞에서는 우리네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일 뿐이다. 다만 그 해결 방식이 사뭇 달랐을 뿐이다. 왕은 결코 뒷간을 찾아 어두운 밤길을 헤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왕에게는 뒷간이 필요 없었다. 왕이 머무는 곳이 곧 법이요. 왕이 앉는 곳이 곧 그가 볼일을 보는 장소였으니까. 왕의 침전인 강령전 깊숙한 곳, 따뜻한 온돌방에서 왕이 헛기침이라도 한번 크게 하면 문 밖에서 대기하던 보기나인, 보기처, 소속의 나인들이 부산하게, 그러나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나 붉은 천으로 곱게 덮인 네모난 나무틀이 들려있다. 이것이 바로 매화틀이다. 참 이름도 곱지. 매화라니, 한겨울 추위 속에 고고하게 피어나는 그 매화꽃을 말하는 것인가 싶겠지만 실상은 왕의 대변을 일컫는 궁중 은어였다. 왕의 눈물은 옥누라하고 침은 오객이라 불렀으니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마저도 향기로운 꽃 이름으로 불렀던 옛사람들의 마음이 엿보인다. 어찌 보면 지독한 냄새조차 향기로 둔갑시켜야 했던 왕권의 무게가 느껴져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다. 보기나인이 들고 온 매화틀은 그 생김새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높이는 한자 남짓, 튼튼한 나무로 짜인 틀 위에는 부드러운 붉은 비단을 덧대어 차가운 나무가 왕의 옥체에 닿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 틀 아래 서랍처럼 쑥 밀어 넣을 수 있는 구리 그릇이 놓여 있는데 바로 이곳에 왕의 매화가 피어나는 것이다. 아이고, 저 차가운 녹그릇에 볼일을 어찌 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릇 바닥에는 잘게 썬 지푸라기나 매추라고 부르는 쑥 냄새가 나는 마른 풀을 미리 깔아두었다. 이것은 떨어지는 소리를 줄여 민망함을 감추고 튀어 오르는 것을 막으며 무엇보다 고약한 냄새를 덮기 위함이었다. 왕이 매화틀에 앉으려 하면 지밀 상궁과 나인들은 재빠르게 휘장이나 병풍을 쳐서 왕의 주위를 가린다.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밀실이 아니다. 얇은 비단 휘장 너머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쫑긋 세워져 있다. 왕은 그 안에서 홀로 힘을 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천하를 호령하지만 제 몸 하나 비우는 일조차 마음 편히 혼자 할 수 없는 처지라니. 밖에서 들려오는 나인들의 숨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지는 않았을까? 일이 끝나면 보기나인은 다시 조용히 들어와 매추를 한 줌 더 뿌려 흔적을 덮고 구리 그릇을 꺼내 뚜껑을 닫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른 갖다 버리고 코를 쥐었겠지만 왕의 매화는 그리 홀대받을 물건이 아니었다. 이 구리 그릇은 곧장 내의원, 그러니까 궁중의원들이 있는 곳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옮겨진다. 여기서부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도 눈물겨운 충성심의 현장이 펼쳐진다.
어이들은 뚜껑을 열고 왕의 배설물을 꼼꼼히 살핀다. 색깔이 황금빛인지 아니면 흑빛인지, 물기는 어떠한지, 심지어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고 개 중에는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쯧쯧 짜구나. 신장의 기운이 상하셨나 보군. 혹은 맛이 달다, 소갈, 당뇨, 기가 있으신 게야. 하며 혀끝의 감각으로 왕의 건강을 진단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라. 똥의 맛을 보아야만 안심이 되는 그 충심과 자신의 배설물이 남의 혀끝에서 분석당해야 하는 왕의 수치심 사이에 기묘한 긴장을. 이것은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아닌 국가 그 자체로 보았기에 가능한 일종의 의식이었다. 왕비와 왕대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 또한 꽃처럼 장식된 매화틀을 사용했고 나인들의 시중을 받았다. 다만 여인들의 매화는 내의원으로 가지 않고 나인들이 직접 처리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남녀의 유별함이 그 급박한 생리 현상에 뒤처리마저 갈라놓았던 셈이다. 하지만 화려한 휘장 뒤에서 벌어지는 이 은밀한 의식은 역설적으로 왕이 가진 자유의 결핍을 보여준다. 우리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 안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지만 조선의 왕은 그 찰나의 고독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사방이 뚫린 듯한 느낌. 누군가 항상 내 몸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는 압박감. 그것은 비단 깔린 매화틀이 주는 안락함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구속이었으리라. 창덕궁의 깊은 밤, 달빛이 창호지 문에 스며들 때 왕은 문득 저 바깥 세상,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밭두렁에 쭈그려 앉아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농부의 자유를 부러워하지는 않았을까.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는 궁궐의 밤, 매화틀을 든 나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왕은 다시금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 숨결 속에는 제왕의 고독과 인간으로서의 비애가 함께 서려 있었을 테니 말이다. 왕이 매화틀 위에서 근심을 덜어내는 사이 담장 너머 궁궐의 다른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왕과 왕비, 그리고 몇몇 왕실의 어른들이야 매화향기 나는 그윽한 방에서 시중을 받으며 일을 치렀다지만 그 넓디 넓은 구중궁궐을 채우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궁궐은 왕의 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는 거대한 마을이었다. 수라간에서 밥을 짓는 나인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무수리들, 왕명을 전달하느라 땀나게 뛰어다니는 내시들, 그리고 창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서는 군사들까지. 하루에 궁궐 문턱을 넘나드는 이들만 줄잡아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매화틀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들의 사정은 왕과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었다. 경복궁의 넓이가 자그마치 13만 평이라는데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뒷간은 고작 28군데뿐이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3,000명이 28개의 뒷간을 나누어 써야 했던 그 시절을 상상해보라.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을 게 뻔하다. 게다가 이 뒷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나 근무처 가까이에 있으면 참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대부분 궁궐의 가장 구석진 가장자리, 담장 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아니, 급해 죽겠는데 왜 이리 멀리 지어놨나 싶어 발을 동동 굴렀겠지만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옛사람들은 냄새도 냄새려니와 불결한 기운이 궁궐의 신성한 기를 해친다고 믿었다. 왕이 정사를 돌보는 정학이나 잠을 자는 침전에서 나쁜 기운이 감도는 곳이 보이면 안 된다는 풍수지리설 때문이었다. 그래서 뒷간은 마치 유배를 보내듯 궁궐의 끝자락, 그것도 물길이 나가는 수구문 근처에 주로 배치되었다. 그러니 배가 아파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내시나 나인들은 치마폭을 움켜쥐고 그 먼 길을 종종 걸음으로 달려야만 했다.
그 절박한 뒷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다가도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든다. 특히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보초를 서다 갑자기 뱃속이 요동치면 어찌했을까. 잠시 다녀오겠소 하고 혼자 훌쩍 떠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궁궐의 법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군사들은 뒷간에 갈 때조차 절대 혼자 다닐 수 없었다. 반드시 3명 이상 짝을 지어 움직여야 했는데 이를 335 혹은 335 규정이라 불렀다. 캄캄한 밤에 혼자 다니다가 자객이라도 만나면 큰일이거니와 혹여나 딴 마음을 품고 금지된 곳을 기웃거리지 못하게 서로 감시하게 하려는 뜻도 있었다. 산에 셋이서 우르르 뒷간으로 몰려가 한 명이 안에서 끙끙 앓는 동안 나머지 둘은 밖에서 밤하늘을 보며 기다려야 했다니 그 민망함과 멋쩍음은 또 어찌 견뎠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뒷간에서는 잡담을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불결한 곳에서 입을 여는 것조차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저 침묵 속에서 볼 일만 보고 나와야 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위생을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뒷간 앞에는 큼지막한 물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파티나 콩을 갈아 만든 가루비누, 즉 조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를 치른 뒤에는 반드시 이 고소한 콩가루로 손을 벅벅 문지르고 물로 씻어냈다. 기름기와 냄새를 없애는데 그만한 것이 없었으니 비록 수세식은 아니었어도 나름의 깔끔함은 잃지 않았던 게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쏟아낸 흔적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전연사 소속의 일꾼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은 남들이 잠든 새벽에 뒷간을 돌며 오물을 퍼내고 깨끗이 닦아냈다. 냄새나고 천한 일이라 손가락질 받았을지 모르나 사실 그들이 모은 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던 시절 사람의 배설물은 황금보다 귀한 거름이었다. 궁궐에서 나온 오물은 한성부의 관리를 받아 농부들에게 팔려나갔고 그 수익금은 다시 국고로 들어갔다. 왕의 매화가 건강을 살피는 귀한 약재 취급을 받았다면 백성들의 흔적은 땅을 살찌우는 귀한 양분이 되어 다시 백성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이 되었으니 세상사 돌고 도는 이치가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궁궐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푹푹 찌는 여름이면 뒷간 주변의 악취가 진동을 했다. 아무리 자주 퍼내도 스며 나오는 냄새를 막을 길이 없어 궁궐에서는 뒷간 주변에 향나무나 측백나무를 심어 그 향으로 냄새를 덮으려 애썼다. 반대로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면 그 먼 뒷간까지 가는 길은 말 그대로 고행길이었다.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한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칼바람을 맞으며 몇백 미터를 걸어가는 건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다. 그래서 아름아름 방 안에 요강을 들여놓고 몰래 해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생리적 욕구 앞에서는 엄격한 법도도 서슬퍼런 감시도 잠시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으리라. 결국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서도 사람 사는 모양새는 구질구질하면서도 정겨운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150년 전 그 겨울밤 요강을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어느 이름 모를 궁녀의 마. 음이 문득 시간을 넘어 전해져 오는 듯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을 거슬러 1000년 전 신라시대로 가보면 경주 월성에서 발견된 화장실 유적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 옛날 신라인들은 흐르는 물을 이용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현대의 수세식과 꼭 닮은 첨단 화장실을 쓰고 있었으니 말이다.
유럽의 왕족들이 하이힐을 신고 오물이 넘치는 거리를 걷던 시절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왕들은 이 훌륭한 기술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기술의 퇴보가 아니라 자연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 물이 풍부했던 경주와 달리 산비탈에 자리 잡은 한양의 궁궐은 물을 끌어오기가 몹시 어려웠다. 결국 환경에 맞춰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지난 2016년 경복궁 땅속 깊은 곳에서 15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한 화장실 유적 하나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종 임금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화장실은 단순히 땅을 판 구덩이가 아니었다. 바닥과 벽을 돌로 촘촘히 쌓고 그 아래에는 모래와 자갈, 숯을 겹겹이 깔아두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정화조처럼 액체는 땅으로 스며들어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고체만 남아 건조되도록 설계된 아주 과학적인 구조였다. 비록 물을 내리는 상쾌함은 없었을지라도 냄새를 줄이고 땅을 오염시키지 않으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그 돌무더기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듯하다. 궁궐의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왕자나 공주들은 어떠했을까? 그들도 처음부터 어른들처럼 매화틀을 쓰지는 않았다. 갓 걸음마를 뗀 아기씨들은 강아지 통이라 불리는 귀여운 요강을 방 안에 두고 썼다. 보모 상궁이 곁에서 쉬쉬 하며 배변을 돕는 모습은 여염집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다 아이가 10살쯤 되어 의젓해지면 비로소 매화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궁궐 안에서 이제 다 컸구나 하고 인정받는 일종의 성인식과도 같았다. 제 힘으로 매화틀에 앉아 일을 치르는 그 순간 철부지 왕자는 비로소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서는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역대 왕들 가운데 유독 별난 고집을 부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광해군이다.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방 안에서 매화틀을 쓰는 것을 질색하고 굳이 멀리 떨어진 바깥 뒷간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한다. 신하들이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하며 뜯어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숨막히는 감시와 격식으로 가득 찬 궁궐 생활에서 뒷간에 가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혼자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냄새나는 뒷간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 좁고 캄캄한 공간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해방구였을지도 모른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권력은 무소불위라지만 그 대가로 일하러 버린 혼자 있을 권리는 그토록 절실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려한 궁궐의 역사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땀과 한숨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왕이 편안히 매화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그것을 나르고 닦았던 복이 나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드넓은 궁궐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새벽 남들이 꺼리는 오물을 퍼 나르던 전연사 일꾼들의 거친 손길 덕분이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경복궁의 아름다운 기와 선과 붉은 단청 아래에는 추운 겨울날 뒷간을 찾아 종종 걸음을 치던 이름 없는 궁녀의 떨림과 밤새 참았던 숨을 내쉬며 안도하던 병사들의 입김이 서려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고 한겨울에도 엉덩이가 따뜻한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다. 조선의 왕조차 누리지 못했던 이 후사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 어쩌면 행복이란 거창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소박한 공간에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거닐 기회가 생긴다면 웅장한 근정전만 바라보지 말고 담장 귀퉁이 어딘가에 있었을 그 작고 초라한 뒷간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냄새나고 춥고
그러면서도 치열했던 삶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라. 역사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싸며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때 비로소 마음으로 느끼게 될 테니 말이다. 13만 평 궁궐에 단 28개의 뒷간. 그 부족함 속에서도 삶은 이어졌고 꽃은 피었으며 역사는 흐르고 있었다. 오늘따라 우리 집의 작은 화장실이 새삼스레 고맙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밤이다.